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정태헌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퇴임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할 때 PPT를 만들어 본 게 몇 년 안 돼요. 그 코로나 때 원격 강의 한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그 이쁜 거를 이렇게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판서를 대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제가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PPT를 하면은 학교의 경우에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변명도 좀 합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은 제가 좀 웃도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기업 문화인데 뭐 혼이정의 이제 하모니 리더십과 중역들의 애국적 기술 자립, 수출 욕구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에다가 무슨 애국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대략 우리가 80년대까지 수출 쪽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기술 자립과 수출을 애국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 평가 여하를 떠나서 당시에 이 기업 문화가 그랬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자동차는 이 출발은 포드 조립 공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똑같아요. 다른 회사하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회사하고 약간의 또는 약간이 나중에는 이제 큰 차이가 있게 되는데 국제 환경하고 정부 정책에 이제 신속하게 적응한 측면이 있고 정부 정책을 이제 추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관계자들하고 잘 밀접하게 연결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비생산적인 정경유착이 되는 거고 아니면 생산적으로 가는 거고 그럼 그 사회의 민주화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뭐 후자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민족주의적 기술 자립 추구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제목에 이제 미쓰비시 배우기도 달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쪽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거 하시면은 색칠한 데만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서 보시면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나 그 위기가 있고 그거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정부가 이제 적극 지원을 했고 여러분들 그 자본주의 경제를 그냥 자유시장 경제로만 보시면 그건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그거 요즘에 절감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현대의 능력인데 내수 이익을 확보해서 그걸로 상당한 90년대 한 중후반까지 얘기했던 수출 적자를 보존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역시 현대그룹 산하에 있었다고 하는 말하자면은 돈 꾸는데 보증은 누가 할 것이냐 현대그룹이 해줬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하모니 리더십하고 이제 콘센서스 기업 문화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또 마지막에 아쉬움이 없을 수 없어서 이건 아마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20세기의 그 선도업자입니다. 자, 21세기 다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은 반도체인데 이게 2, 3만 개의 부품으로 연결이 돼서 부품을 통한 이제 산업 연관성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역시 엔진입니다. 육해공을 통틀어서 그게 선박이 됐던 비행기가 됐던 전부 엔진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자동차 강국이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미국 빼놓으면 저기 독일, 일본 뒤에 이제 이탈리아도 있겠지만 전부 뭐죠? 전범국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에 대한 기반이 있으니까 전쟁을 이제 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1955년도에 시발 자동차 55년에 하동안 버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제목을 수공업적 조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군 차대에다가 차대라고 하는 거는 샤슈에 엔진 트랜스미션이 있는 바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바디 차체 만들어 가지고 드럼통으로 대충 해가지고 옮겨서 만든 겁니다. 요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미군 트럭 여기서 밑에 요 샤슈 엔진 여기에다가 밑에 위만 깐 겁니다. 하동안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제무시 트럭 얘기했는데 아마 80년대까지도 시골에 가면은 이런 트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들어오니까 약간 좀 달라져요. 스나라 자동차가 이제 닛산하고 해서 이제 수입을 해오고 수입 반 조립 반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5.16 쿠데타 나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부패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나중에 곧 신진공업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차량 이 시발 자동차 18이 아니고 처음 만들었다고 시발이에요. 이 시발 자동차가 이제 새 나라에 밀려서 경쟁력을 상실을 하는데 하동안은 버스를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기록을 보면은 60년대에는 서울 시내 버스의 70%를 신진 버스로 하동안 버스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요 무렵에 기아가 이제 자동차를 자전거 만드는 회사인데 혼다 도요 고교하고 이제 기술 조율해가지고 오토바이 만들고 처음으로 3륜 트럭을 만듭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것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지금 표현하면 다 달동네 같은 데인데 그 좁은 골목에도 이게 들어와요. 이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김장철 때 보면은 김장 많이 하는 집은 2차로 이제 배달을 했던. 이게 말하자면 뭐 일본어 표현이긴 한데 용달업의 이제 효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새나라 자동차. 자, 62년도에 처음으로 자동차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자동차 계획인데 뭐 이때는 그 뭐 중형, 대형, 소형 해가지고 각 업종별로 한 대씩. 근데 여기서 주목되는 게 뭐예요? 국산화율. 그래서 뒤에 거를 먼저 보면은요. 자, 이게 새나라 자동차 저건데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국산화. 자, 아까 말씀드린 시발 자동차도 뭐예요? 한국 초유의 국산. 그러니까 여기서의 국산은 한국에서 조립했다. 그런 의미가 이제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이어서 자동차 공업 육성법도 만들어지는데 이때 뭘 하냐? 외국 업체 들어오면 좋은데 반드시 조인트 벤처 해야 된다. 그냥 맹으로 외국 업체 들어오면 뭐 산업보호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포드하고 GM이 한국 진출을 이제 엿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이후에 이제 1965년에 한일 수교를 하고 그 전후로 해서 신진, 아시아, 기아, 현대자동차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아 산업이 이제 브리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페인 말로 산들바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도요고교 이게 나중에 84년 이후로 이제 마사린이 바뀌는데 거기서 만든 그 파밀리아 10년 전에 만든 파밀리아 승용차를 그대로 본따가지고 이제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이 피아트도 이제 이태리 거
그냥 들여와서 이제 조립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저 아시아자동차가 이제 이수를 하게 됩니다. 자, 73년까지 한국 자동차는 신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이크로버스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새나라 자동차 라인 다 인수를 하고 하동환 자동차도 이 신진으로 편입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동아자동차로 이제 개칭을 해서 독립을 하는데 다 아시죠? 하동환 자동차는 이제 나중에 쌍용 지금 GMK로 넘어갑니다. 그 GMK고 제가 회사 그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도 하동환 자동차의 버스를 원조로 이렇게 족보에 넣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신진이 도요타하고 이제 한일 수교 전후로 해서 도요타하고 이제 해서 먼저 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도요타가 주울레 사원칙 때문에 여기서 나가고 철수하고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진자동차 죽었다 했는데 바로 GM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GM 코리아가 만들어지는 게 72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제미니 15래 뭐 레코드 로얄 이런 걸 많이 만드는데 이게 한국 도로사냐고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GM하고 하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세안자동차, 대우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대우자동차 이름 달 거는 여기 83년부터예요. 83년부터. 근데 83년이라고 하더라도 대우가 이게 독자적으로 한 건 90년대 들어와서부터입니다. 글쎄, 이게 내가 오늘 그래서 봤는데 대우는 이제 외부 기술 수입을 선호했다. 이거는 경영학 논리를 보면은 시간을 단축한다. 네. 여기 김우중 회장의 이제 논리대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현차는 그러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는 67년 말인데 이제 금년이 58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앞에 전반기 한 30년의 역사를 이제 보는 건데 다른 회사처럼 후발 조립업체로 출발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요게 아까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거. 국제 환경과 정부 정책에 조응을 하고 나중에는 정책을 이제 스스로 추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이 됐는데 이거는 2차 대전 이전까지 자동차 공업이 없었던 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있긴 있었는데 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카센터. 우리 정주영 회장이 만든 게 아도 서비스 센터라고 그러죠. 그 아도가 저는 그 한자로 뒤후자인 줄 알았는데 아트예요, 아트.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를 예술처럼 확실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런 면에서는 오너가 자동차하고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자, 고유 모델 포니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74년 해서 75년 말에 이제 처음 시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기록으로 보면은 세계 9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 에스프로 요거는 이제 대우가 GM으로부터 좀 독자적 경영을 하면서 에스페로 기아 세피아가 좀 늦는데 기아도 기술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두환 정부 들어서서 87년인가 그때까지 승용차를 못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91년에 알파 엔진을 이제 만들고 그래서 작년 기록을 보니까 도요타, 폭스바겐 이어서 이제 제 3위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것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 도요타하고 폭스바겐은 다 아시다시피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를 얘기할 때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거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 민주주의하고 이제 경제 발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놓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제 분단이 돼서 이 평화적 남북 관계로 가야 되는데 앞에 두 과제는 역시 현대자동차가 선도적으로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과제 중에서는
이 세 번째 과제 중에서는 정지용 회장이 이제 남북 경협을 시도를 하면서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미래 한국경제위에서 이제 현대자동차의 초기 역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 자료는 이 초기에 근무하셨던 분들 구술을 받아놓은 자료를 포니정 센터 아카이브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열심히 좀 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주로 특히 다운표 친 거는 그분들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립 공장으로 출범한 건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보호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완전 수입 대체는 할 수가 없죠.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씩 국산화율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 GM이 한국 진출을 타진을 하고, 이래서 하여튼 현대자동차가 67년 말에 만들어지고 포드하고 처음에 뭐예요? 조립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티나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중역들 그러면 이놈의 코티나가 골치나였대요. 그러니까 한국 도로사정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우리 대부분 다 비포장 도로였으니까 고장이 잦고, 그 다음에 D750 또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과적을 해가지고 또 고장이 잦고,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당시 광고 사진인데 보세요. 위에 두 개는 현대자동차고 밑에 거는 신생 코로나,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브리사인데, 세 차 광고 중에서 딱 뭐가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십니까? 현대자동차는 포드를 부각시켜. 여기도 포드고, 신진은 그냥 자기 이름 써서 신진 코로나. 그러니까 뭐 도요다니 GM이니 이런 거 표현하는 거예요. 브리사도 그렇고. 이 당시 후발 업체로서 현대자동차의 마케팅이 뭐였는가가 이제 드러날 겁니다. 저도 이런 흑백으로 된 옛날 거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자, 조립 공장으로 출범한 건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 이거예요. 네 거 받아 열심히 하겠다. 근데 우리는 혼자 간다. 뭐 중역들 말씀 들어보니까 포도 관성이 너무 심하니까 저는 그래서 저랑 하는 청소년 사람들은 좀 가끔 구박도 맞고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컴플렉스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왜 못할까? 뭐 포드에서 뭐는 포드 거 수입하고 뭐는 독일 거 갖다 수입해야 일일이 다 지정을 하니까 이거는 바이어가 입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포니정께서도 부속 가져다 조립해 팔면 포드만 좋은 일이다. 우리 거 해야 된다. 근데 하여튼 정부도 끊임없이 국산화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 기술진을 괴롭히는 화두가 됩니다. 21%에서 조금씩 높아지는데 여기 21%는 당시 출범할 당시 현대자동차의 국산화율을 비율을 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신진자동차. 근데 이거는 포드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데 그 국가 정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라. 그러면 할 수 없이 포드도 팔려면 어떻게 돼요? KD 오미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여기서 하고 이렇게 이제 짜근짜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우리가 60년대 이때 상황은 한국이나 동남아 각국이 비슷합니다. 독재, 그 다음에 경제성장.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냉전 정책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요. 근대화로, 60년대 근대화로. 군부 독재를 지원을 해서 경제가 성장하면은 냉전 시대요. 공산주의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관도 들여주고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대해서 일정하게 요즘에 제조업 얘기 많이 나오죠. 저는 부가가치는 제조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금융자본이 제조업을 막 쥐락펴락하는 순간이 되면은 이거는 좀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업을 이제 부분적 아웃소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시장을 대주는 거죠. 동남아나 한국은 이 덕을 봅니다. 근데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들어오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괌 독트린이라고 닉슨 쇼크. 닉슨 쇼크는 70년 8월에 금태환 중지인데 다시요. 자, 이거 순서를 보세요. 주울레 사원칙을 70년 4월에 주울레 사원칙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국하고 대만하고 관계 있는 놈하고는 우리는 안 한다예요. 거기에 대만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한국이 왜 들어갔을까 하여튼. 근데 키신저가 91년 7월에 중국 방문하고 석 달 있다가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뭐 하여튼 어렸을 때는 대만이라는 말은 익숙치 않고 자유중국이라는 말이 익숙했습니다. 사실 자유중국은 자유롭진 않았어요. 계엄령 시대였지만. 그리고 이제 72년 2월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경제학자들이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장차 중국을 개방시켜서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 제조업 아웃소싱을 본격화하겠다. 아직 미중 관계는 그 수준까지는 안 갔지만 요 틈을 노리고 들어간 게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후 경제 성장이 계속 박차를 가해요. 근데 그거를 제동을 건 게 뭐예요? 플라자 합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수출 경쟁력도 환율이에요. 수출 경쟁력도 좀 떨어뜨리는 거. 요 세 단계를 거치면서 한국과 동남아의 수출 경쟁력, 경제 성장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이죠. 닉슨이 중국을 방문을 하고 석 달 있다가 대만이 이렇게 쫓겨나는 겁니다. 대만 대표가 이제 걸어 나가고 이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여기 뭐죠?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건데 여기 뭐예요? 세버스 링크 비트윈 달러 앤 금태환 정지시킨 겁니다. 베트남 전쟁으로서 달러가 너무 나가니까 이걸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좀 길어지니까. 근데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동남아하고 이제 한국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중화학공업, 나중에 이제 전자까지 포함해서 첨단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손수건 관계가 이제 안착돼 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게 동남아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인데, 그래서 경고, 중화업, 첨단 산업이 쭉쭉쭉 갑니다. 자, 1977년도에 제가 대학 들어가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먼저 81년 목표였는데 4년이나 먼저. 근데 이때 1,000달러라고 해봐야 세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한 클래스가 50명인데 한 49등 하다가 한 38등 하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 평균 수준에 이르게 된 게 공교롭게도 지금 헌법 만들어지는 87년입니다. 그 빠른 속도로 10,000달러대, 20,000달러대, 30,000달러대로 갑니다. 이렇게 30,000달러대 들어서고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20,000달러에서 30,000달러 되려면 좀 더 기다리게 되겠지만 아직 3만 한 6, 7천 이런 달러 수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981이라고 써 있죠. 1981. 이 포스터가 이랬어요. 누가 포스터를 이때 이렇게 만들어든지 10월 유신, 백옥 수출, 천불소도, 10, 100, 1000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뭐 10월 유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유신 체제가 장기화되면 오늘의 한국 경제를 만드는 데는 좀 지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저 1978년도 사진이에요, 이게. 요 앞에 아파트가 뭔지 아세요? 압구정 아파트예요. 대략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시대가 이제 어땠는지. 전 제가 대학 때 쫓아다니던 여자가 요 근처 살아가지고 갔었는데 뭐 손가 바꿔놓은 건 못 봤지만 하여튼 이랬었어요, 그 앞이. 자, 괌 독트린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이 두 가지 목표, 안보하고 장기 집권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남아하고 차이인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업화 정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막 탁상공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여요. 승용차 완전 국산화를 3년 내에 한다. 3년 내. 탁상공론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이제 포드하고 이제는 합작주, 조인트 벤처 수준으로 이제 가요. 왜? 기술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때 1969년부터는 이때 현대자동차의 부채는 전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부채예요. 사채.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꼽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맺는데 포드 나름대로의 글로벌 전략이 있어서 현대자동차를 이제 조립 판매업체로 딱 설정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얘기가 좀 길어져요. 그러다 이제 70년에 결국 이제 합작투자 계획서를 계획을 맺는데 정부는 매우 적극적이죠. 포드 하나 유치하면 이거 뭐 미군 1개사당 안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어느 분 표현에 의하면 90% 이상 성사가 됐는데 포드가 거기서 딴지를 보기 시작해요. 3천만 불 판매 자금 문제를 빌미로 해서 이거 니네들 계획은 페이퍼입니다. 3천만 불 판매 자금 문제는 실제로 있었어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동차 아까 저 고장 많이 났다 그랬죠? 돈 회수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중역부는 포드가 한국 시장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포드로서는 안보 부불강검을 이용해 가지고 현차의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더 방점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에다가 이제 주사 원칙 하고서 폐기하고 이제 도망가 버리고 근데 신진이 위기를 기회를 만들어서 GMK를 출범시킵니다. 현대자동차는 포드하고 합작하듯이 경쟁업체인 신진은 GMK 만들어서 이제 뭐 아직 현차 이제 망했다 이런 이제 푹 가라앉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박정희 정부가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바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부가 합작 투자 계획을 취소한다라고 우리 당시 정세영 사장이 순수 국산차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날짜가 똑같아요. 이 연설문을 보면 저 애달퍼요. 야, 포드하고 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우리 국산차 LPG만 만들어 봅시다라고 이제 여기를 갑니다. 지금은 뭐 외제차도 막 스스럼 없이 타고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예전에는 국산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거고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미제야, 일제야 뭐 이렇게 이제 자 이게 GMK 출범했을 때 신문 광고입니다. 굉장하죠? 네? 이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포니 만들 때 자동차 이름 뭘로 할 것이냐.
심볼 마크를 이제 말하자면 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현상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첨된 게 이제 폰이 섭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정부 정책을 추동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을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죠. 정부도 자동차 공업하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종합공업화 정책 발표하고 나서 자동차 공업 장기 진행 계획을 이제 우리 만든다 하고 자동차 이 4사한테 이제 정부 야 계획서 가져와. 이게 그거예요. 정부와 정책 계획을 세울 때 이제 관련자들하고 아까 이게 다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경유착의 야합인 측면이 있고 굉장히 내실 있는 계획안을 만들 수가 있고. 이때 이제 현대자동차도 기획실을 재발족합니다. 요걸 보세요. 제가 일부러 파란색 칠한 건데 자동차 진행 계획 이제 우리 한다고 하기 전에 이미 할 테니까 계획서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사업 계획서를 완성을 합니다. 국민소득 1,000불, 수출 100억 불, 73년이니까 4년 후에 달성이 되긴 하는데 이때는 이게 기준이니까. 근데 당신은 뭐 내수 2, 3만 대밖에 안 되던 시절이니까 수출로 간다. 그래서 뭐 이 중역분에 의하면은 그냥 아는 나라 그냥 갖다 대서 우리는 여기 수출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미국에 수출한다는 건 언감매시 꿈도 생각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공업 계획 작성에 이제 사활을 걸고 절박감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분들이. 정부가 74년 1월에 계획을 확정을 하는데 현차의 계획안 골격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우리가 만드는 계획안을 상봉부가 발표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차가 정부 방침을 다 만들어뒀다. 마치 정부하고 현대자동차가 일부러 짠 것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요 김재관이라는 분이 이게 이제 박정희 때 해외 인력을 이제 유치를 합니다. 특히 저 이공계 통학자들. 이 김재관이라는 분이 이제 중공업 차관보 역할을 맡았었는데 고유 모델을 이분이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억셉트를 하는데 4사한테 전부 고유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 세 회사는 거절했다. 현차만이 가치를 알았다. 고유 모델의 가치를. 근데 이제 기아는 고유 모델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죠. 도요 국교하고 해서 그리사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현차 중역분들은 정세영 회장이 이전부터 독자 모델을 구성했다. 왜냐하면 현차 중역들한테는 김재관 씨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세영 회장이 도요타가 여기서 나갈 때부터 이미 두려움이 있어서 이거 고유 모델의 개발의 마음을 쌓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맞는 게 계획실은 계획실대로 상공부하고 이제 안 주고받을 때 정세영 회장은 기술지휘 파트를 해서 이제 온 세계를 휘짓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 포니 프로젝트하고 정부 종합공업육성책이 딱 맞물린 거 이게 현대자동차로서는 대단히 럭키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이제 기술 선도 선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75년 말에 이제 시제품을 이제 좀 생산을 합니다. 고유 모델 처음 할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국민소득은 500불도 안 되는데 뭐 고유 모델이야. 근데 상당수 중역들은 고유 모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간에
이런 중역들을 다 얼르고 저거 해서 꼬셔서 설득해서 가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고위 모델에 대고 수출해야 된다는 이 디시전 힘이나 밀어붙이는 게 아주 남달랐다. 근데 뭐 저 유럽에 가서 기술 제휴 파트너를 찾았는데 물론 디자인은 저 이탈 디자인인가요? 뭐 거기하고 됐지만은 물론 저 디젤 엔진도 영국사하고 하긴 했는데 중요한 이 승용차 엔진 유럽에 가서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갔더니 도요타 니산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딱 일본에서 현찰을 맞은 행운의 여신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입니다. 자, 미쓰비시가 기술 계약을 맺어야 하여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데 뭐죠? 여기 제가 일부러 저 후륜이라고 붙였어요. 후륜은 이때로서는 승용차로서는 일단 한물간 기술 유형입니다. 이거는 미쓰비시로서는 합리적 사상이에요. 미쓰비시는 큰 기업이지만 자동차 사업부가 늦게 독립을 했기 때문에 뭐 부품도 팔아야 되고 기술 로열티 수입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적자를 메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주요들은 이렇게 평가를 포니가 맨바닥에 하는 게 아니다. 6년간 포드 부품 출입하면서 하여튼 이 기술 경험이 이제 쌓인 것이다. 뭐 엔진, 파워트레인 뭐 이런 거 엑셀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미쓰비시 거 사오는데 다른 건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이게 75년 아마 12월 저 포니 시제품 나올 텐데 3년도 안 돼서 10만 대 생산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자, 요 보이세요? 이거를 당시에는 중역분들이 그렇게 평가했다니 꽁지 빠진다. 꽁바닥. 요거는 저 기아 브리사인데 요거는 뭐 기아 브리사니까 뭐 지금 같은 회사라서 뭐 저거긴 한데 요게 영화에 나오는 차예요. 2017년도에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온 적이 있죠. 거기 요 성공하고 운전한 게 요 브리사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포니가 더 시장 점유율은 훨씬 높았는데 이거는 어디서 구해왔나 이렇게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브리사가 그때도 한국에 있었던 2017년도에 한국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일본에 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스다에 파밀리아 옛날 게 있대요.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자, 기술 자립, 수출 뭐 이거는 현대자동차에게는 주어진 이제 저 운명입니다. 근데 김호중 회장 같은 경우는 기술은 와이셔츠 하듯 사오면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을 전략한다는 건데 정세영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굉장한 큰 차이죠. 그래서 기술이 먼저래가지고 여기에 돈이 많이 나서 자금이 여유로운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수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동안 버스입니다. 66년에 한 대. 처음에 브루나이로 한 대 들어갔는데 현대자동차는 그보다 10년 후에 에콰도르에 포니 5대 이렇게 여기 볼까요? 하동안 버스. 여기 66년에 브루나이 여기 보이시죠? 브루나이로 한 대. 그 이듬해 50대인가 해서 처음에 20대를 월남으로 이제 수출합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예전에 영화 보면은 처음에 뉴스 하거든요. 거기서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폰이 5대 수출할 때의 에콰도르로 갈 때 여기 5대죠. 하여튼 수출은 정부 못지않게 현대자동차도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그렇게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제 이렇게 되죠. 현대는 중학 아니면 안 되는 걸로 했다. 이 국내 시장 보면 중공업은 착수 주차하면 됐다. 정주영 회장님이 진짜 애국자다.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애국자다.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생산 방식 측면에서는 포도하고 했을 때는 SKD인데 SKD는 이 조립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미쓰비시하고 할 때는 CKD 이제 컴플리트리 기술 수준이 조립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현차는 여전히 껍데기만 만들 뿐이었다. 기술력이 없으니까 파는 놈이 이제 바가지를 씌워서 참 스트레스였다. 근데 돈 없지 기술 업체에서 경영 간섭을 감수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쓰비시가 현차의 대주주가 돼서 한근 이사를 파견합니다. 2명에서 6명 파견해요. 굉장히 간섭이 심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의전 요즘에 저 에이펙 때문에 이제 의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정세영, 정주영이 방문하면은 끼끗해야 저 과장 부장급이 나오는데 쟤들 과장 차장급이 나오면 우리는 사장 회장이 가서 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언밸런스. 기술 없고 돈 없으니까 쪽팔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미쓰비시하고 이제 하고 나니까 또 다른 행운에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자 합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역들 평가에 의하면 미쓰비시한 거는 진짜 행운이었다. 그래서 뭐 RI라고 하는 분은 와서 이 사람한테 이제 기술을 많이 배웠다 이렇게들 이제 표현을 하네요. 근데 당연히 미쓰비시는 견제가 커지죠. 그래서 기계사업부 신설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뭐 50년 후에라 뭘 벌써 했냐. 그래서 돈 조금 주고 기술주의에서 조금씩 하는 거를 여기 있죠. 10몇 년 소요됐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수출하려면 미국 가야 되고 자체 엔진 미션이 있어야 된다. 뭐 디자인, 이거는 우리 정세영 회장의 어록이라고 합니다. 자금난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81년도에 마봉리 엔진개발연구소를 착수를 합니다. 80년, 80년은 오일 쇼크 때문에 적자를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였을 때요. 자, 이때도 그러니까 엔진개발연구소 만들기 반대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당연히. 기술 없어도 풀이 만들었는데 뭘 지금 돈도 없는데 엔진개발하냐. 이런 얘기. 그래서 계산하니까 뭐 1년에 얼마 하니까 되긴 되는데 10년 정도 아웃풋 없이 계속 박아야 되니까 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엔진 담당 중역이 하는 말씀이 회장님이 아무나 말 수 없는 대단한 결심을 내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쓰비시 쪽 이사들이 계속 경계를 내립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엔진 기술 중역이 정세영 회장하고 독대를 못했대요. 뭐 그런 표현도 해요. 이 친일파 중역들이 이 엔진 뭐 한다 그러면 나가 자빠져서 반대를 했다고 마치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미쓰비시 자동차의 이제 쿠보토미오 회장이 정주영 회장한테 야, 연구 폐쇄해. 그럼 로열티 반을 깎아줄게. 로열티 반을 깎아준다는 거, 이건 좀 넘어갈 만한데, 왜냐하면 현차가 수익이 800억일 때 미쓰비시의 로열티를 반 이상을 주던데요. 자, 그런데도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2004년에는 세타 엔진 만들어서 로열티 받고 이제 파는 일까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야 돼요. 이거 누가 이렇게 또 어디 보니까 비아냥거리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또 한대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 극복과 이제 기술 축적의 배경이 있는데, 아이고 이거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네, 앞으로 5분 내에 다 끝내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이제 필수적인 때 자본금하고 부채가 있어요. 자본금하고 부채가 있는데 그 밑에 빨간 건 보십시오. 부채가 자본금의 16배에서 거의 20배 가까이 돼요. 이건 사실 굉장한 비정상이죠. 비정상인데 이
근데 비정상이긴 한데 요 세 단계로 나눠 보면은 요 72년까지는 전액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라고 하는 건 저 상환 기간 1년 이내를 이제 유동부채라고 그래요. 그 사채. 그러니까 경영 안정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거기다가 할부 판매 회수까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비유동부채라고 하는 건 이제 상환 기간이 좀 긴 거. 그러니까 처음에 국내은행 72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중화공업 자동차 육성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72년에 이제 83 조치, 사채 동결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요거 자금 담당 중역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의 자금 관계를 아주 싹 바꿔놓은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큰 일을 했다. 권위주의 독재 시대니까 어디다 가서 항의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83 사채 동결 조치로 현대는 위기를 넘겨. 위기를 넘겨 현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인데 큰 기업 하나 안 잡아요. 저도 이거 이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길거리 갈 때 이런 거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때 뭔 얘기인지 몰랐습니다만 하여튼. 장기 차입금은 차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화. 이거는 뭐 국내 은행 금리의 3분의 1도 안 되지. 자, 거기다가 요 외자 도입법 밑에 있죠. 1960년에 이거를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빚 보증을 해줍니다. 이중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바대로 사업기업 리스트를 국가가 진다는 말이 안 되는 일을 유신전문을 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중화업법은 존재할 수 없었다. 울산, 하여튼 이 차관으로 해서 이제 1공장 증설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채권 발행해서 2공장, 3공장을 넓혀가는데 왜 울산인가? 울산은 일제 때부터 일본이 병창 기지화 정책을 해가지고 동해안 쪽을 이렇게 항만을 이제 조사하는데 기존에 이제 개발되지 않았던 곳에 울산을 먼저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43년에 계획도를 만들어지긴 하는데, 근데 뭐 일본이 뭘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연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사람이 보나 우리가 보나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마산보다는 좀 이 항만 조건이 크고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특히 저 이유라이가 고향이 울산인가, 뭐 이유락도 이렇게 좀 하라고 그러고, 뭐 그래서 이제 울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니를 만들자마자 이제 이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만들자마자 시장을 한 3분의 1을 장악을 하는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기아 브리사보다 절반 이상 저게 돼요. 근데 외려 GMK 세안은 푹 찌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외려 제미니 승용차 만들면서부터 이렇게 좀 시장에서 축소가 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때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고 마이카 시대가 시작됩니다. 막 담당 이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마이카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고까지 했답니다. 70년대는 아직 마이카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하는 건데 이 국장들을 기사 달린 차가 아니라 지가 운전하게. 그러면 그 말은 맞죠? 인건비 줄이지, 뭐 기타 비용 줄이지. 사실 공무원은 국장이 다 해요. 국정원실에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거기 비서도 있고 그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쥐고 운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쥐들이 급하니까 도로교통법도 만들어요. 그래서 보험 들면은 큰 사고가 나도 구속안 한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를 이제 그만큼 정치를 이제 활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80년대 들어오면 마이크. 요거는 포니가 아니라 포니 엑셀입니다. 엑셀. 그래서 뭐 할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부를 아마 현대자동차가 먼저 시작을 했었다고 그러죠. 이런 거 보니까 좀 새롭긴 하네요.
그래서 내수 경쟁에 대해서 좀 편향적 인식도 있어요. 저 중역들 보면 좀 오만하던데 이거 뭐 대운이 기아 이거 없는 게 우리가 낫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10년 정도 늦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경쟁하면서도 밑에 있죠. 뭐 15톤 트럭이라든지 꽁바닥은 없어서 못 팔았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에 아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합시다. 현차가 이익 규모가 가장 떨어지게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빨리 북미 시장에 간 거, 너무 빨리 캐나다 브로몬 공장에 만든 것 때문입니다. 내수이익이 수출 적자를 그만큼 메꿔준 거. 이게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빨리 갈게요. 정확한 기억은 뭐냐? 한국 시장에서 사랑받아서 그 힘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캐나다에 이제 수출을 시작한 게 83년인데 여전히 어떻게 돼요? 내수하고 수출은 내수가 2배 정도 많아요. 딱 예외적인 해. 86년, 88년. 이때만 예외적으로 수출액이 많습니다. 이때가 또 의외로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이제 89년도부터 죽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만 할게요. 현차가 내수 시장에서 단련 없이 독점에 안주했다는 것. 신진자동차 경우를 보면은 그게 기술력 제고로 가지 않는다. 미국 시장 진출은 훨씬 늦어졌거나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독일, 일본도 내수 시장에서 먼저 내수 경쟁에서 출발한 겁니다. 정세영 회장은 우린 미국 가야 된다. 그럼 전처 기지로 캐나다 간다. 중역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 안 됩니다. 누가 또 오고 돈 아끼래 임마 갔어요. 요게 이제 현차 흑역사의 한 10년 흑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발단이 되는 겁니다. 83년에 포니2 수출 시작을 했는데 우리와 반대로 처음에는 선풍적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텔라 이 중역들도 스텔라가 당시 포니 현대차에서 제일 수집 품질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경험으로 봐도 스텔라는 좀 후졌어요. 이것도 이제 어거지로 시험기가 규정에 합격해가지고 85년도부터 수출을 시작을 해요. 그 해에 브로몬 공장, 캐나다 브로몬 공장 조립 공장을 기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86년, 8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수출이 내수를 앞두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막 어느 중역 표현에 하면 정세영 회장님이 들뜨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착각입니다. 해외 공장을 지으려면 자본기술 영업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일 때 가능한 겁니다. 보세요. 자본도 취약하지, 기술도 취약하지. 미국 진출하려면 거기 JD 파워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미쓰비시 협력을 받는 수준입니다. 보니까 공장 건설비 2억 7천만 불인데 뭐 특정 시점까지 오픈하고 800명 고용 조건. 근데 결론을 얘기를 하면은 준공에서부터 폐쇄까지 근 4년. 근데 실제로는 한 1년 가까이 휴업했어요. 8만 대 생산했어요. 미국에서도 안 팔려요. 품질동망, 가격당망, 그 다음에 퀘벡당 오지에서 가려면 운송비가 한 차당 600불이 든다 그러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적자가 1억 불씩 나니까 문 닫아야 돼. 근데 또 마침 그때 또 정주영 회장이 국민당 만들었어요. 너 재뿌릴 거야 해서 또 지원됩니다. 본사가 무너질 기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또 대통령 선거까지 벌어요. 너 소금 뿌릴 거야 해서 또 주고. 그래서 대선은 다 끝나고 나서 폐쇄를 결정을 합니다.
손해액은 총 4억 불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때가 저 달러당 800원 하던 시절이니까 한 3,200억. 3,200억이면은 우리 1995년도 당기 수익 1,500억이요. 이거를 8년 동안 갚은 건데 굉장히 현대자동차는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중역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뱁새가 황색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진 얘기다. 너무 빨리 월반했다. 근데 현대건설처럼 돈 주고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뒤에가 잘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브루몬 공장이 요게 퀘벡인데 끄트머리 요게. 그러니까 글쎄요. 입지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저 미국 서부로 가려면은 난 600불 더 들 것 같은데 한 대당. 브루몬 공장 장면님. 그러니까 브루몬 공장이 기가하던 해 이제 86년에 처음으로 포니 엑셀 모델을 만들어서 이 포니 엑셀은 전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비교적 당시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간 겁니다. 처음엔 잘 팔렸어요. 흑인들, 돈 없는 분들. 근데 뭐 1986년에 한 해에만 26만 3천 대를 지금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붕 떴어요. 86년. 근데 유효 기간은 딱 3년입니다. 붕 뜬 유효 기간. 막 요게 현대 포니 엑셀입니다. 그 잭슨빌 항은 요게 플로리다인데 요게 내가 본 사진에는 항구가 있는데 이렇게 옮기니까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엑셀을 이제 수출하는 장면인데 89년부터 품질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해. 미국 토크쇼에서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유 너무 늦었네요. 그 적자가 계속되니까 이제 이것도 내부에서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죠. 지금 손해 보는 걸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손해 보는 걸 투자로 생각하면 가는 거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접었으면 현대자동차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IMF 맞고 이럴 무렵에 정세영 회장이 최종 처방을 내립니다. 10만 마일 10년 워런티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포드나 토요타 이런 걸 비하면 너무 무리수라고 이제 내부에서 막 반대를 해요. 회장님이 도박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합리적인 판매 전략이 심플해 계산이. 지금 망하나 일단 팔아놓고 나중에 워런티 비용으로 박살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일단 팔자. 더 잘 팔릴 거 아니냐? 10년 개런티 해주니까 또 살 거 아니냐? 근데 이 워런티 비용이 나중에 매출이 늘어나니까 160바까지 줄어요. 400불 정도면은 워런티 코스트로 딱 적은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듭니다. 근데 이거는 품질본부 89년부터 만들어가지고 10년간 이제 이분들 표현에 하면 죽기 살기로 이제 박차를 당한 거거다. 타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포니 엑셀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한 10년 걸렸다. 10시 워런티 결정하기 1년 전에 시카고 모터쇼에서 사실상 포니 프로젝트 대장정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도 말할 것이 96년, 97년에 인도 공장, 터키 공장에 진출을 합니다. 미국 브루몬 공장 실패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엘라베마에 성공적인 두 번째 북미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대우는 세계 경영을 노리고 대우는 미국으로 바로 안 가요. 이거 어떻게 되죠? 공산권,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이쪽 갔을 때 진짜 그때도 대우차가 엄청 눈에 와 있더라고요. 이때는 이미 오너는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 전략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는 지나가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은행 대출 차감 받을 때 그룹이 이제 보증을 해줘야 되니까.
정세영, 정주영 두 형제는 성격이 좀 반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중역들 표현에 의하면 정세영 회장이 큰형님한테는 꼼짝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저 동생들하고 달리 독단이었고 부하의 노를 그대로 이제 수용하는 포용적 리더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움을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민주화, 경제발전, 평화적 남북과의 정착인데 이 정주영 회장이 이거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민족주의적 큰 장사산법이라고 보는데 중역들의 구술에서는 이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주영 남북경협안 중에서 자동차는 없어요. 이게 한국이 시발 자동차 만들고 하동한 버스 만들 때 북한에서도 이 승리 58호를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북한도 이제 이 자동차 의지만은 좀 강한데 이거예요. 이거는 저 소태방북할 때고 요게 승리 58 버스인데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이렇게 인적을 해요. 근데 요거는 최근 사진이에요. 기름이 없어서 저 뒤에 저 목탄으로 가는 차인데 그 탈북자들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대. 여기 와서 차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놈의 승리 58 지겨웠던 모양이에요. 차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화자동차가 이제 이거를 먼저 남포로 진출하는데 그렇더라도 간단한 부품기지 정도는 이렇게 합의할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중역들은 남북 경협하고 현차가 이제 무관하다고 전제해서 이제 더 이상 상상력을 발휘하. 이때는 현차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위기를 넘기고 인도, 터키로 이제 시장, 해외 공장 만들고 이럴 때인데 관심이 소극적이었다. 요거는 이제 보는 입장마다 좀 틀릴 텐데 너무 노조에 대해서 반혐오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휘바람, 평화자동차, 평양에 있는 간판이에요. 그래서 이 무렵에 대처가 이제 1979년에 영국 총리가 되고 80한 2, 3년에 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al. 사회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노조를 두고서 이제 내부의 적 이렇게 이제 신자유주의 붐이 한참 불 때인데 글쎄요 여기에다가 이제 21세기 들어서 노조가 귀족화되고 뭐 자식들 채용 주장하는 방공정수까지 오면 혐오감이 더 가세했을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독일, 일본 자동차에서도 겪으면서 내부 정리를 해간 건데 회고와 표준인데 이 현대 당시 그 재벌 그룹의 중역들은 이제 70년대, 80년대 새로운 엘리트층이라고 칭해집니다. 이분들은 이제 원초정학은 그대로 간직한 채 이후에 새로운 포맷이 달라진 사회에서 좀 적극적이보다는 좀 수동적으로 편입된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마 제가 이 당시 중역 한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막 화도 내고 그러시던데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역사학자니까 저는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고 가끔 아쉬움도 남겨야 되니까 이것으로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초과했네요. 이걸 마치겠습니다.